네, 안녕하세요. 현숙경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아유, 참,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 또 여기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여기 가득하기를 축원하면서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제목은 젠더 이데올로기의 국제적 글로벌 확산과 국내 유입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동성애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아주 전략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정책과 교육과 문화를 완전히 다 장악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위를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선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성경적인 그 서양의 그 역사의 흐름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반성경적인 것들이 결국은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거든요. 유엔이라는 그 기구가 굉장히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구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엔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퍼지기에도 아주 유용한 기구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던 유엔이 어떻게 변질이 됐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전쟁이거든요. 이제 그런 전쟁이 유엔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전체적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깊이 이제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잠깐 나눠드리고, 또 마지막에 우리나라만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싸우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같이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굉장히 하나의 영적 전쟁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목소리를 내서 어떻게 우리 싸워 나가야 될지, 다른 이제 국가들, 다른 조직들, 이제 그런 조직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제 싸워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반성경적인 역사의 흐름을 그냥 한 PPT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시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서양 문명의 근원을 여기다가는 제가 써놓진 않았지만 유대 기독교 문명하고 그리스 로마 문명, 이 두 문명이 서양 문명의 기원을 이룹니다. 네, 그래서 항상 미국에서 제가 영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영문학의 두 기둥은 뭐냐? 유대 기독교 문명과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명이다. 이게 서양 문명의 두 기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이 두 기둥은 어떻게 보면 서로 보완된다기보다도 굉장히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에만 집중하는, 그리스 로마 문명은 굉장히 인간의 이성에 집중하는 그런 문명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 중세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는데, 중세시대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지금 여기 프리모더니즘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5세기부터 한 대충 15세기까지, 이때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진리는 있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이제 하나님 중심, 신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유신론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진리는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은 잠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다 믿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너무 교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권력화되죠. 그래서 교회가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구원을 사고팔고 까지도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면죄부라고도 설명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로마 그 카톨릭이 이제 타락의 이제 나락으로 이제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게 바로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이거든요. 르네상스는 유럽의 남부, 우리 그 이태리 그쪽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종교개혁은 유럽의 이제 북쪽 지역, 독일이나 스위스나 이제 그쪽 지역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다시 네이센트라고 하면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네,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의 이성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게 르네상스예요.
네, 그래서 이성에 집중하자. 너무 신중심으로 가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냐? 이성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이제 르네상스의 어떤 움직임이었고, 종교개혁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진짜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이제 시대가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모더니즘입니다. 우리가 보통 근대주의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통 모더니즘 하면 20세기 초반을 좀 많이 생각을 해요. 피카소.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어떤 예술적인 작품들,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는 모더니즘의 완전 끝자락. 네, 아주 후반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보통 16세기부터 20세기 초반을 우리가 이제 다 근대주의,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이제 표현으로 계몽주의의 시대다, 합리주의의 시대다, 이성주의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굉장히 많이 똑똑해진 거죠.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옛날에는 그냥 배 타고 쭉 가다 보면은 그냥 뚝 떨어지는 줄 알았죠. 지구는 그냥 반듯하다고 믿었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알고, 그러면서 항해술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신대륙이 이제 발견이 되고 등등 하면서 굉장히 세상이 넓구나 이렇게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르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깨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의 이생을 신뢰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모더니즘, 근대주의라고 하는데요. 이제 너무 이성이 발달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똑똑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너무 잘난 거죠. 네, 논리적으로 사고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 존재. 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긴 했지만, 네, 나머지 삶은 이제 인간이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그런 시기가 바로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이신론의 시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제는 이신론의 시기에는 혼적인 영역에 굉장히 집중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시기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멀어져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어느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읽고 해도 순간순간 하나님 없는 삶을 순간 사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하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네, 그런 시기가 이제 도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네, 이 사람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을 해요. 그래서 그럴듯한 과학적인 언어로 이제 세상의 기원을 설명을 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그 종의 기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네, 창세기 1장 1절을 전면 부정하는, 네, 대놓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죠. 근데 그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무생물에서 우연히 어찌어찌 생겨난 거잖아요. 누가 창조하셨고 주체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어찌어찌 적자 생존 경쟁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고등 동물이잖아요. 우리는 철저한 육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찰스 다윈에 의해서 영적인 존재였던 우리가 혼적인 존재, 이제는 완전 육적인 존재로 전락하는, 네, 그래서 찰스 다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렸는데, 찰스 다윈이 딱 그 책을 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래, 어쩐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라는 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찰스 다윈 때부터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20세기가 도래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신은 죽었다 많이 들어보셨죠? 니체. 그 책은 어려워서 못 읽어도 그 문구만 아시면 됩니다. 신은 죽었다. 이게 뭐냐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은 안 계셔, 뭐 신은 없다고 생각해 정도가 아닙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이 선언은요, 신이라는 거는 창세기 2장, 3장 거기 나오는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을 지어주는 어떤 존재이거든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는 허락지 않으셨어요. 선악과는 허락지 않으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맨날 불평을 토로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 열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하셨냐. 차라리 그게 없었으면은 우리가 이런 죄도 짓지 않고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과 악의 영역은 누구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은 선과 악의 영역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선과 악, 절대적인 진리, 도덕,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유혹을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너가 그거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게 된다 그랬거든요. 선악을 안다는 거는 곧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뜻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사탄이 이제 딱 노리죠. 그러니까 이 지금 니체가 얘기했던 신은 죽었다라는 거는요. 그 선악을 만드신 인간을 구별하는 인간과 신을 구별하는 그 선악을 만들었다는 그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신이라는 게 없다면 존재가 없다고 하면은 선과 악이라는 영역도 솔직히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양심이 있고 우리가 뭔가 질서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대놓고 선과 악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선과 악은 그럼 누가 결정하면 됩니까? 신은 없으니까 인간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인간에게 초인이 되라라고 했어요. 종교의 노예가 되지 말고 초인이 되라. 그게 이제 니체의 그 언어거든요. 초인이 돼서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을 하라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하게 결정이 될까요? 안 그래요. 선과 악, 옳고 그름보다요 내 입장이 더 중요해요. 내 입장. 맨날 억울하잖아요. 내 입장은 어떻고. 네, 입장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용인이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선과 악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그래서 다양성, 상대성, 주관성, 얼마나 주관적이에요. 그렇죠.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맞아. 다 모든 거를 옳게, 다 맞다고 용인을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래서 이 시기는 우리가 이제 무신론의 시기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시기. 네,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21세기가 도래했고, 우리는 지금 거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끝자락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모든 통로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계시다고 지금 외치는 아주 극소수에 이제 해당하는 분들이십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잠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진화론부터 이게 문제가 또 본격적으로 됐거든요. 네,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게 바로 막시즘입니다. 네, 막시즘 많이 들어보셨죠? 공산주의. 네,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기는 했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다녔고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시기가 왔고 그때 이제 진화론을 쓴, 종의 기원을 쓴 다윈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읽고 감명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철저한 이제 무신론자가 또 돼요. 그 전에 이제 이미 그런 이제 영향들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어떻대요? 다 불공평하대요. 너무 불공평하대요. 근데 불공평 중에 그 당시는 이제 경제적인 불공평,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산업화가 되고 하면서 이제 돈이 있는 자, 없는 자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빈익빈 부익부의 어떤 그런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던 19세기 그 시대에 마르크스가 사회적인 그 경제적인 불평등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다 똑같은 공산화, 네, 모든 사람이 같이 생산하고 같이 소비하는 그런 공산화 시대가 올 건데, 즉 유토피아가 와야 되는데 이놈의 자본주의 때문에 그게 오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물리적으로라도.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걸 해방을 해서 자본가들이 어떤 잉여 그런 재산들을 가져와서 우리 나눠서 같이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하면 진정한 유토피아가 올 거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자본주의를 탄탄하게 하는, 그렇죠, 공산화가 되지 못하게 하는 자본주의를 탄탄하게 하는 요소를 봤더니 다 크리스찬적인 요소였던 거죠. 가정이 왜 크리스찬적인 요소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 가정으로 인해서 재산이 사유화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럼 열심히 돈을 벌고 해서 집도 사고 그렇죠 하면서 자산이 불려지죠. 내 거, 내 재산. 이게 굉장히 가정으로 인해서 재산의 사유화가 더 강화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기독교, 종교가 문제다. 예, 그래서 막시즘은 결국은 반성경적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질서를 다 뒤집어 엎는 어떤 그런 이념의 근거에서 이제 공산주의가 시작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20세기에는 한 2억 명 이상이 이 공산주의 때문에 죽게 되죠. 네. 근데 이제 막시즘이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막시스트, 2세대 막시스트. 아니야, 그래도 사회는 여전히 불공평한데, 경제만의 문제는 아니었나 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죠. 네. 또 다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야. 어디에 있을까요? 문화 전반에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에만 있느냐. 문화, 정치, 사회, 어디에나 다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네. 억압자들, 어느 영역에나 억압자들이 있고 지배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억압자들이 해방을 해서 뒤집어 엎어서 정말 진정한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한 2세대 막시스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론을 우리는 그냥 문화 막시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문화 막시즘에서 파생된 게 바로 이제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은 어디 불평등에만 집중한 겁니까?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막시스트, 이 사람들은 제가 여기 이 사람들은 우리가 포스트 막시스트라고 하거든요. 결국 막시즘적인 그런 사고를 확장을 시킨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이 사회가 항상 사회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인간은 선한데 나는 선한데 이놈의 사회가 문제인 거예요. 남 탓, 사회 탓, 사회 구조 탓.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거든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막시스트적인 그런 접근은요, 인간은 선한데 사회가 악한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를 뒤집어 엎으면 뭔가 정말 좋은 세상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문화 막시즘 밑에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들어보셨죠? 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도 2세대 막시스트예요. 이 사람들도 2세대 막시스트인데,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제 언어학자들이 이제 이론을 만들어낸 거고, 문화 막시스트들은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런 이론가들이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평등이 있다는 거예요. 네, 불평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억압된 자들이 해방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요, 이 불평등을 만드는 이 사회 구조, 이거 자체를 그냥 해체하자. 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아예 그 바운더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자. 여러분 해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밑에 해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막시즘, 문화 막시즘, 페미니즘은요, 해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포스트 막시스트, 그 빨간 부분은요,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포스트 막시즘에서 파생된 게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젠더 이데올로기는 뭡니까? 성별을 해체를 하는 거예요. 남녀 그거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그 바운더리, 남녀를 만든 그 바운더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몇십 가지 이렇게 막 세잖아요. 셀 필요 없습니다. 무한대로 갈 수 있어요. 이미 바운더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가정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요, 다 용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뭘 하는 겁니까? 이 바운더리를, 하나님이 주신 이 바운더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성경적인지 제가 잠깐 한번 훑어봤고요. 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프레드리히 니체. 네, 이 신은 죽었다에서 이제 나온 게 바로 선과학은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과학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해지고 유동적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 주관적인 거예요. 옳고 그름은 주관적이야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요, 진리라는 것은 사회와 상관없이 그냥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진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진리라는 거는 사회 문화적으로 그냥 구성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사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진리가 바뀔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그 이론이 나왔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성에다가 대입을 한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것을 실제 우리 몸, 성에다가 그거를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성에다 대입하니까 성은 다양하고 유동적인 거죠. 그렇죠?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은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거죠. 네,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이 남자로 보이는데 저 사람 본인이 막 여자라고 우기면 여자라고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포스트 모던한 접근인 거죠. 네, 그리고 네, 사회 문화 구성주의에다 성을 딱 넣으니까 성은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다 해서 젠더라는 개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받아 적고 계시나요? 제가 다 드린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냥 질서가 바운더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사진은 네, 둘 다 트랜스젠더입니다. 둘 다 트랜스젠더예요. 성별이 서로 바뀐 거죠. 둘 다 트랜스젠더인데 지금 법적인 남성이 임신을 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생물학적인 여성인데 이제 법적으로는 남성. 근데 이제 임신은 할 수 있겠죠. 생물학적인 여성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모든 질서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도 올림픽 때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그대로 수술도 하지 않았어요. 말은 트랜스젠더라고 하는데 수술하지 않고 그대로 여성 경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거의 모든 메달을 다 휩쓰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은 뭡니까? 네, 무성이래요, 본인이. 그러니까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존재가 사람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성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의 성별은 U라고 표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unknown, 알 수 없다. 본인이 나중에 결정하도록 냅두겠다라고 해서 S 아니면 이제 female 아니면 male, F 아니면 M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U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뭡니까? 포스트 모던적인 이제 현상인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젠더에다가 이제 대입을 한 케이스인 거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학계 안에서 그냥 어디에요? 그냥 대학 안에서 그냥 학자들끼리 그냥 얘기하고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법으로 제정이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유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유엔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네, 유엔이 언제 설립이 됐느냐?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난 바로 직후에, 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사상자가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런 전쟁은 더 이상 하지 말자. 나치의 만행, 네, 유대인 그런 대학살, 그런 만행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설립이 된 게 유엔입니다. 그래서 인권, 모든 사람이 존엄한데 그런 인권을, 보편적인, 천부적인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해서 이제 설립이 된 게 바로 유엔입니다. 처음에는 50개국으로 시작이 된 게 이제는 193개국, 198개국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웬만한 나라, 국가라고 하면 다 들어와 있다라고 이제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유엔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든 회원국들이 다 모여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악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면 지금 사회에서 그리고 학계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막시즘 이런 것들이 이론으로 막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유엔에 서서히 이제 전문가로서 아니면 NGO 단체로서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원래는 유엔이 특별한 어떤 성격이 있는 기구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모든 회원국들이 서로 모여서 본인들의 어떤 의견도 제시하고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견제, 균형을 맞추는 어떤 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엔이었습니다. 네, 근데 90년대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유엔 안에서 이제 목소리를 누군가 내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계기가 뭐냐면 90년대에 89년도에 냉전이 종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유엔은 원래는 전쟁을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냉전 종식이 가장 큰 어젠다였어요. 그런데 소련이 붕괴가 되고 동독이 붕괴가 되니까 공산주의가 붕괴가 되니까 큰 어젠다가 이제 없어진 거죠. 이제 그런 틈을 타서
포스트 모던적인 막 주장을 하던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엔 안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아니 냉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도 굉장히 많다. 여성의 권리는 어떨 거냐, 아동의 권리, 환경도 문제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젠다를 막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회원국들을 그래도 우리 모여야 돼 하면서 대회를 만들고 막 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하면서 완전 유엔 자체가 하나의 파워가 됩니다. 하나의 권력이 돼요. 그리고 이런 어젠다를 만드는데 뒤에 각종 글로벌한 재단들이 뒤에서 돈을 막 재정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많은 회원국들은 거기에 이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종속이 되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갖추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유엔에 굉장히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어요.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또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돈을 내면서 유엔의 어떤 그런 방향에 우리가 100% 수용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큰 제가 도표를 그렸는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패러다임이 유엔이 전환이 된 거잖아요. 보편적인 인권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집단에만 이렇게 집중을 한다거나 이상한 어젠다를 막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들이 있는데 일단은 협약 그리고 해당 위원회 이런 협약과 위원회가 또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제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협약 자체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모호하게 써 있어서 190개국이 어떻게 보면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에.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석이 가능하게끔 협약이 쓰여져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모호하다 보니까 위원회들이 협약 내용을 이상하게 왜곡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협약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약들이에요. 이 중에서 여러분 혹시 눈에 띄는 협약이 있습니까? 아시는 협약이 있으십니까? 저 밑에 보면 아동권리 협약 많이 들어보셨죠? 이 협약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제 맺은 협약입니다. 근데 협약이 이렇게 체결이 되면은 동시에 위원회가 결성이 돼요. 위원회는 또 협약하고는 달라요. 위원회가 왜 결성이 되냐면 우리가 협약을 그 안에는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이행하기로 우리가 서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써 있는 대로. 그러면 실제 누군가가 이거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협약이 체결된과 동시에 위원회가 딱 결성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위원회에 그냥 회원국 대표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 전문가들, 포스트 막시스트, 문화 막시스트 그런 개념, 그런 문화 막시즘의 그런 개념에 탑재된 그런 전문가들, 학계가 다 언어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전문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약의 내용을 모호한 내용을 이상하게 이제 왜곡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옆에 국제 대회가 있습니다. 국제 대회 보면은 다 이슈가 있죠. 어젠다가 있죠. 아동 대회, 92년도 환경 개발 대회, 93년도 인권 대회, 94년도 인구, 95년도 여성 대회 이런 어젠다들 다 문제가 있어. 우리 이거 가지고 논의를 하고 서로 약속하자 하면서 대회를 막 열어요. 언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90년 이후부터. 네, 그러면서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합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요, 여기 이행을 하려고 할 때 솔직히 우리나라 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우리가 이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그냥 위원회들이 봐주다가 나중에는 이거 지금쯤이면 이제 조금 서서히 이행을 좀 해야 될 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푸시를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없던 부서가 국가인권위원회, 그 여성가족부 그런 식으로 없던 부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없던 법안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네, 차별금지법도 결국은 유엔에서 밀어붙이고 만들으라고 막 우리에게 푸시를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법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협약을 약속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발목이 잡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마지막에 전문기구
많이 눈에 띄는 전문기구 있죠? 다 UN 안에 있는 전문기구입니다. WHO가 UN 안에 있는 보건, 그리고 유네스코, UN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UN 안에 있는 E, Education, S, Science, C, Culture, 교육과 과학과 문화를 담당하는데 유네스코고, 유니세프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아이들, 가난한 국가의 아이들을 구호, 물자를 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데가 유니세프, UNAIDS, 인구기금, 인권이사회, 이런 전문기구들이 다 뭐다? UN의 패러다임을 완전 뒤집어 놓는 그런 주역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요. 네, 협약에는요, 어디에도 차별금지법 얘기는 없어요. 네, 어디에도. 그런데 위원회들이 네,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우리나라에 주기적으로 위원회들이 우리나라의 결과, 모니터링 해준 결과 보고서를 우리에게 보내주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2003년도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서서히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6년도에 본격적으로 법무부에 그걸 밀어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법무부에서 받아서 차별금지법안을 제일 처음 발의를 하게 되죠. 네,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협약이 어떻게 위원회에서 협약 내용을 어떤 식으로 왜곡했는지를 제가 사례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아동권리협약의 큰 그냥 틀이에요. 다 보실 거는 아니고요. 크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이제 빨간 부분이 조금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아동의 권리라고 하면은 무엇을 아동의 권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원래 아동의 권리는요, 보호의 권리가 아동의 권리예요. 양육의 권리가 아동의 권리예요. 아이들은 미숙하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보호와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게 그들의 권리예요. 근데 UN 아동 권리 협약부터요, 아이들에게 뭐를 주기 시작합니까? 제일 마지막 참여권을 주기 시작해요. 자율적인 선택, 결정의 권리를 아이들에게 주자. 그것도 아동의 권리다라고 하면서 권리를 확대합니다. 그게 아동권리 협약의 굉장히 큰 문제점이에요. 근데 그냥 보면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가라고 하잖아요. 네, 많은 회원국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상 종교의 자유 제15조는 보면은요, 집회 참가의 자유, 정치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에게도 선거,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라는 거죠. 얘네들이 아직 무슨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도 이런 권리를 주라는 거예요. 성적인 자유도 권리니까 그것도 주라는 거예요. 이런 권리는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권리인데 그것을 아동권리 협약 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동에게도 은근슬쩍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모호한 언어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모호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생존권 중에 제24조 건강에 관한 권리. 원래 아동들은 건강을 우리가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아프면 우리가 건강하게 걔네들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약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가 문제예요. 그래서 UN 아동권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또 하냐면 협약 내용이 워낙 모호하니까 네, 그거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24조의 이 건강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이 건강권이 무엇인지 하면서 2013년도에 논평을 하나 냅니다. 네, 그 논평 내용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모든 아이들은 건강권을 가지고 있는데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건강의 권리에 대해서 어떤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차별의 근거로요, 원래는 옆에 보시면은 SEX, 섹스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아동권리 협약에는 생물학적인 성에 근거해서 당연히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아동권리 협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가 한 줄 더 넣어요. 근데 그 차별의 근거에 여기에는 뭐까지 더 포함이 돼야 돼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그리고 건강 상태, HIV 상태도 포함이 돼야 된다. 원래는 생물학적인 성만 원래는 아동권리 협약에 써 있었거든요. 근데 위원회가 거기에다가 얹는 거죠. 은근슬쩍.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도 그것도 차별의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 24번에 보시면요. 건강권을 또 확대 해석합니다. 건강권은 뭐까지 포함이 돼야 되느냐? 성과 재생산의 자유. 이거는 성적 자유의 권리, 그리고 재생산이라고 하면은 낙태의 여부의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성적 자유, 그리고 낙태 여부의 권리, 이런 것들을 주는 것들이 다 건강권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건강권의 개념을 완전히 확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확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위원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무분별하게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성교육이나 교과과정이나 그런 데 다 집어넣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또 교과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국제대회 몇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대회 뭐 각종 대회가 있는데요. 그냥 이 세 가지만 잠깐 한번 볼게요. 세계인권대회, 그리고 인구개발대회, 그리고 95년도 여성대회. 네, 이 세 가지 대회가 왜 위험하냐면요. 우리나라의 판도를,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대회예요. 네, 첫 번째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당연히 인권을 보호받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보편적인 인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철저하게 소수자, 사회적인 약자의 인권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네, 원래는 유엔은 천부적인 인권, 보편적인 인권에 집중을 하던 기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계인권대회에서 아니다. 사회적인 소수자, 사회적인 약자 인권에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실제 그 대회에서는요. 성소수자까지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뭐 그런 논의까지는 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그 뒤에 그 대회 이후에 인권이사회에서요. 성까지도 집어넣어요. 그래서 성소수자도 사회적 소수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세계인권대회 갔다 오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2001년도에 만들어진 기구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구들이 유엔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유엔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논의들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를 통해서 다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94년도에는요 인구 대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인구 대회는 도대체 무슨 대회인가 싶으시죠? 네, 인구 대회가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모였던 대회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 60년대부터 계속 인구대회는 있었어요. 인구개발대회죠. 말 그대로. 인구를 줄여야 경제가 개발된다, 발전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그래서 인구를 줄이고 경제가 개발됐죠. 그게 연관성이 실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네, 거기에 아주 큰 희생 대상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뭣도 모르고 수용을 하고 인구 조절을 했지만 그거를 거부한 국가들 많아요. 근데 어찌됐건 94년도는요, 이제는 그만하자는 거죠. 인구 조절, 국가 차원의 인구 통제 이제 그만하자. 여성들에게 개별적인 권리를 그냥 주자. 알아서 하게끔, 알아서 조절하게끔 해서 등장한 게 바로 재생산권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재생산권 들어보셨나요?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식권, 재생산권, 임신, 출산과 관련된 권리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딱 들어도 좀 모르시겠죠? 이게 유엔의 아주 그 포인트적이죠. 걔네들 특징. 네, 결국은 그 안에 임신과 낙태, 출산, 그거와 모든 관련된 권리를 재생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낙태의 개념이 이미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유엔에서는 재생산권이라고 하면요, 이퀄 낙태의 권리라고 나중에는 사용이 돼요. 처음에는 모호하게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94년도에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다양한 가족 하면은 미혼모 가족,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족, 그런 외국인들 그런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됐을 수 있어요. 네, 근데 포스트 모던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요, 모든 공동체가 다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물꼬를 튼 그 대회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95년도에는 여성대회에 들어가서 이때 젠더라는 개념이 완전 공식 용어로 채택이 돼요. 젠더라는 정의도 없는데 젠더 그냥 쓰세요 하면서 젠더라는 용어를 그대로 받아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도 젠더 이퀄리티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재생산권, 그리고 성적 자기 권리도 여성의 인권이다라고 선언한 대회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기구가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회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흐름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양한 가족 얘기만 좀 잠깐 좀 하려고 해요. 다른 것보다도. 네.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94년도 대회에 처음 등장했거든요. 바로 그 페이지입니다. 처음 등장한 그 94년도 행동 계획이라고 막 몇백 페이지 나와요. 이렇게 가서 이 계획대로 이행하세요 하는 그 행동 계획이 나와요. 그 안에 chapter 5 봤더니 다양한 가족, diversity of family라고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다라고 이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뭐 동성애 뭐 그런 거는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 당시. 네, 그냥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가 딱 등장하자마자 우리나라는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다 가져왔어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상한 것을 감지한 국가들이 몇 국가 있었어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혹시 그 가족의 남녀 결합 이외에 다른 것도 지금 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이다. 그리고 온두라스, 동성애 결합은 다양한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그냥 그들의 의견을 표명을 하고 니카라구아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질, 결국 남녀의 결합, 이거를 바꿀 수 없다. 아무리 다양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본질은 남녀의 결합이다. 라는 거죠. 파라과이, 우리는 헌법에 아예 대놓고 남녀의 결합이다라고 써놨다는 거죠. 아르헨티나, 네, 가족의 결합은 남자와 여자, 결국은 자녀 생산이 가능한 그 결합만을 가족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국가가요, 카톨릭 국가였고 크리스찬 국가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 국가가 좀 있었고, 이런 국가들은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의 위험성을 감지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대회 때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다양한 가족이 유엔 안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위험한 곳이 바로 유엔 인권이사회예요. 제가 아까 전에 전문기구 중에 쭉 나열한 것 중에 제일 마지막이 유엔 인권이사회거든요. 유엔 인권이사회가 가장 위험한 기구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모든 논의가 시작이 되기도 해요. 젠더, 뭐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이런 용어가 다 여기에서 논의되고 결의되고 유엔 인권이사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인권위원회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바로 유엔 인권이사회입니다. 이때 다양한 가족이라는 논의가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한번 됐어요. 네, 그러면서 다양한 가족 하면서 가족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 결의 한번 합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뭐라고 합니까? 전통 가족이 가족이다라고 주장하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또 아니다. 가족하면 다양한 가족을 의미하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가족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갑자기 나뉜 거죠. 그 대회에서. 네, 그런데 다양한 가족의 손을 들어준 국가들이 보면요. EU 국가나 북미 국가, 그러니까 동성혼을 막 밀어붙이는, 동성애 그런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는 국가들이 다양한 가족, 이것도 가족이다 하면서 은근슬쩍 동성혼이나 동성애를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전통가족만이 가족이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주장하는 국가들이 이렇게 나뉜 거죠. 그래서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럼 우리 표결로 우리 붙입시다 해가지고 표결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014년도에 46개국이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에 들어와 있는데 찬성은 전통가족을 고수하자라는 거예요. 찬성이 26개국이고요. 아니다.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야지 하는 국가가 14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대의 표를 냈어요. 우리나라는 다양한 가족으로 용인하자 그 부분에다가 우리는 표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죠? 네, 15년도에도 또 그랬어요. 한번 다시 결의하자 했는데 또 이렇게 팽팽하게 나뉘어요.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게 기권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기권을, 아니, 가족이면 가족이지, 남녀의 결합.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결정인가요? 네,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반대도 할 수 없고 찬성도 할 수 없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런 가족이나 동성애 가지고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유엔 총회 들어보셨죠? 유엔 총회. 유엔 총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엔 총회는 모든 회원국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회의예요.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합의됐다, 모두 다 동의했다 하면 그게 법적인 효력이 생겨요. 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도 어떻게든 중요한 사안들이 합의가 되기를 다들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유엔 총회에 막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네, 다양한 가족 내용도 유엔 총회에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일단 다양한 가족에 대한 논의 전에 한 기구에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 보고서를 먼저 작성을 한 거예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고서를 막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특정한 형태의 가족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하면서 저 밑에 그 특정한 형태의 가족에다 뭐까지 넣어요? 동성 커플. 이것도 법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하고 보고서를 제출을 한 거예요. 네, 결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보고서로 먼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보고서를 본 많은 회원국들과 많은 NGO, 가족을 옹호하는 NGO들이 딱 보고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거기에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보고서에 대한 대응 성명을 또 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서 제가 이거는 읽어드릴게요. 유엔 인권위원회 다양한 가족 관련 논평, 아까 전에 그 전번에 제가 보여드린 그 논평은 자칭 전문가 소그룹에 의해서 발표된 거다. 그리고 유엔의 회원국들의 합의를 반영하지 않은 거다. 그냥 지기네들이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낸 거다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유엔 회원국들 112개국들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거 무슨 소리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결코 합의되지 않은 개념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거기에서 또 반대하는 그런 NGO 단체들이 열심히 또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엔 총회에서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들 매의 눈을 가지고 거기서 거의 뭐 영적 전쟁터인 거죠, 거기서는. 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유엔 총회에서 지금 뭐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은 합의가 될 수가 없는 사안인 거예요, 이게. 다양한 가족, 젠더, 뭐 성적 지향, 이거는 너무 싸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엔 총회에서는 논의가 안 되니까 이런 각종 기구, 유네스코 아니면 WHO 그런 데에서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네스코의 국제 성교육 가이드예요. 네, 이거는 합의된 건 아니에요. 자기네들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그냥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할 때 이런 가이드를 따라서 성교육을 하세요라고 낸 거예요. 네, 근데 유엔 성교육 그 가이드라인 봤더니 유네스코 가이드라인 봤더니요.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요. 실제 이 성교육 가이드가 굉장히 외설적으로 아이들에게 성적인 자유를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다양한 가족 얘기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막 종류를 내요. 가족의 정의를 주지 않고요. 그냥 다양한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서 비전통적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2018년도 버전이라서 모호하게 쓴 거지 2009년도 버전은요. 동성애 가족이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회원국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동성애는 가족일 수 없다 그래서 했더니 나중에는 뭘로 바꿨냐. 비전통적 가족. 얼마나 모호합니까? 모든 게 다 용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모호한 언어에는. 네, 지금 이게 유네스코의 지금 방향인 거예요. 유네스코는 아이들에게 이제 외설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권리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수용한 우리나라 국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다양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미 우리나라 교과서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2002년도에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도에 설립이 됐거든요. 설립이 됨과 동시에 교과서에 간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과서 내용을 다 분석을 하면서 이거 잘못됐다, 이거 인권에 위배된다 뭐 하면서 그 중에 하나 가족에 대해서 딴지를 걸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교과서에는요. 중1 기술과정 지학사 보면은 나의 가족관계, 가족을 정의를 했죠. 어떻게?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결혼과 출산과 입양까지를 보통 우리나라는 가족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가족의 정의를 매우 협소하게 한정시켰대요. 그러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제 교육부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네, 2013년도에 교과서의 버젓이 다양한 가족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등장을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예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다 의무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다양한 가족 해놓고 3가지 종류, 함해족, 공동체 가족, 동성 결혼 가족. 함해족이 뭡니까? 하우스메이트를 줄여서 함해족이래요. 교과서 이렇게 줄여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과서가. 하우스메이트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가족 안에 뭐까지 넣습니까? 비혼, 동성애, 비혈연.
그게 지금 교과서에 다 그대로 들어있어요. 벌써 10몇 년 전이죠. 11년 전. 그러면서 밑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나라를, 국가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지금 우리나라는요, 가족 안에 동성애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거 가지고 우리가 건강가정기본법 등등 싸우고 있거든요. 이게 들어갈까봐. 근데 이미 교과서는 은근슬쩍 그걸 다 넣고 있었던 거죠. 그 뒤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간섭이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다양한 가족 해놓고요. 옆에 동성애 가족. 그걸 은근슬쩍 넣어놨어요. 2015년도 버전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번 교과서, 요번 교육과정, 2022년도에 교육과정이 새로 나왔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교과서가 지필이 다 완성이 됐고 내년부터 이제 그 새로운 교과서로 아이들이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싸우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다양한 가족. 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지금 교육과정 아웃라인에 그게 목표로 들어가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이제 지필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양한 가족까지 저희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워낙 싸워서 빼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젠더 들어갔는지 성소수자 들어갔는지 뭐 이래저래 네, 성적 지향 들어갔는지 네, 메인으로 살폈는데 너무 살필 게 많아가지고 지금 모든 거를 우리가 다 아우르지는 지금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네. 심지어는요, 교과서 나오기 전에 그 과정 중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양한 가족 넣으세요라고 지금 인권 친화적 교과서 길잡이 그냥 아예 책자를 내가지고요, 교과서 지필진들한테 쫙 이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부모, 학부모, 부모라는 단어 쓰지 말고 뭐로 바꾸래요? 양육자. 네, 양육자로 바꾸래요. 네, 그래야지만 다양한 가족 형태가 다 아우러지니까. 그렇죠. 남자와 남자가 아빠가 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런 것까지 일일이 간섭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라는 거죠. 네. 심지어 그거는 이제 정책에도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교과서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요. 건강가정기본법, 굉장히 바람직한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한번 개정이 되려고 했었어요. 개정이 될 때 그 틈을 타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딱 개입을 해서 뭐라고 합니까? 개정할 때 뭐를 반영을 하래요? 다양한 가족 형태도 반영을 해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할 때 라고 이야기를 그때 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가 법 제정이 되거나 할 때 모든 그런 거에 계속 관여를 하고 성명서 제출하고 막 그래요. 네, 이제 푸시를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여기에 뭐 다양한 가족 해놓고 뭐 동성혼, 뭐 동성애 얘기는 하진 않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근데 2021년도에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이 또 한 번 대대적으로 개정이 될 뻔했거든요. 그때는 가족의 정의를 완전히 삭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싸웠는데 그런 과정 중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이제 간섭을 하는 거죠. 왜 개정이 안 되냐? 개정할 때 뭐를 하래요?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가족 형태 넣어라. 이제 대놓고 성소수자라고 용어 자체를 쓰고 있죠. 그들이 이제 발톱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이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었고, 열심히 우리 크리스찬 분들이 열심히 싸워서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이 아직 안 됐어요. 될 뻔했었습니다. 저번 텀에는 분명히 될 뻔했죠. 근데 진짜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일단 막았고요. 그래서 아직 나중에 또 발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싸움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보시면 언제부터 이런 가족 운동, 이런 반젠더 운동, 반동성애 운동이 시작이 됐냐면 유엔에서 그때 94년도에 다양한 가족 막 그런 게 등장을 하고 하면서 교황청에서 굉장히 대표 이제 반대를 하던 국가였거든요. 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재생산권을 인권으로 유엔 인구대회에서 94년도 인구대회에서 재생산권의 인권으로 그냥 선언을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교황청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엔 그 인구회의가 낙태를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면 역사상 가장 처참한 대량 학살로 이뤄질 것이다. 라고 그때 회의 때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어디 문서에도 낙태라는 용어는 없었어요. 재생산권이라는 용어는 있었을진 몰라도 낙태라는 용어는 없었거든요. 근데 교황청은 알았죠. 그게 낙태를 의미하는 거. 근데 많은 회원국들은 몰라요. 왜 이렇게 자꾸 낙태 거리냐. 어디에도 낙태라는 단어 없는데. 그래서 완전 교황청은 그때 찬밥 신세 됐어요.
제발 좀 회의, 당신네들이 지금 회의를 지금 망치고 있다. 그래서 그 교황청의 그 주장이 완전 묵살됐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지금 결국은 동성애를 의미하는 거라는 게 드러났죠. 네, 그리고 열심히 베네딕트 교황이나 프란시스 교황, 결국 로마 카톨릭 거기에서 열심히 젠더 반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네, 지금 유네스코, 유니세프 다 한 통속이에요. 제가 유니세프를 예로 지금 오늘 들지는 않았는데 유니세프도 결국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 작성하는데 같이 했거든요. 단지 유네스코는 교육을 담당을 하니까 그 책자를 출판을 한 거고 공동 집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세프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Family Watch International이라는 기독교 학부모 단체예요. 기독교 학부모 단체가 UN 그 본부 앞에서 유니세프에 대항해서 지금 열심히 피켓 시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우리 아이들 성애화 시키냐, 왜 외설적 성교육을 지금 하느냐라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단체는 1999년도에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UN 안에서 NGO 단체로 싸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네, 지금 바로 이 여자분이 Family Watch International의 대표예요. 사모님이십니다. 목사님 사모님. 네, 이런 분들이 이제는 어때요? 밖에서 아무리 피켓 시위 한들 꼼짝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NGO 단체로 그냥 해가지고 UN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NGO 단체로 선정이 돼서 UN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워낙 들어가려고 하는 단체들이 많아서, 근데 이분들이 일찌감치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족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려고 이제 열심히 싸우시는 그런 단체들이에요. 다 목사님들이시고 다 크리스찬 기독교 단체입니다. Family Research Council, Human Life International, Family Watch International, CFAM, Center for Family 다 가정을 보호하자.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가정을 보호하자, 생명을 보호하자 하면서 열심히 UN 안에서 싸우시는 분들입니다. 네, 뭐 유럽 전역에도 지금 프랑스 대대적인 반동성애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2013년도. 왜? 그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어느새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큰일 났다 해가지고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을 보호한다 하면서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네. 그렇지만 여전히 통과된 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만들어지기 전에, 통과가 되기 전에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를 잘 보세요. 성적 지향이 이퀄 동성애라는 걸 의미합니까? 우리는 성적 지향, 성적으로 끌리는 상대가 꼭 동성애라고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끌리는 대상이 동성애가 아닐 수도 있죠. 양성애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끌리는 존재가. 그리고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끌리는 대상이 성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끌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가족한테도 끌릴 수 있어요. 성적 지향이라는 게요. 바운더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동성애 뚫리죠? 그러면 그 나머지 안 뚫릴 거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지금 장혜영 의원이 젠더가 뭐냐? 젠더 정의에 뭐라고 썼어요? 동성애, 양성애. 그 이외에 분리할 수 없는 양성애까지 넣었어요. 성적 지향에다가. 양성애까지만 들어가겠습니까? 등 넣잖아요. 등. 그러면 뭐까지 들어갈지 알 수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래서 뭘 위해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구멍 뚫리지 않게. 동성애만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동성애 합법화된 국가는요, 소아성애도 합법화돼요. 대놓고 소아성애라고 안 하죠? 독일이 지금 14세까지 이제 그 성인하고 관계를 했을 때 성인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14세. 그러면 소아성애가 용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성애 합법화된 게 굉장히 일찍이었거든요. 근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수간도 용인이 됐던 국가예요. 거기가 동성혼 합법화 아주 첫 국가였거든요. 그렇게 뚫리는 거예요. 아주 무섭습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네. 그래서 우리는 뚫리지 않게 우리는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한두 번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닌 거 아시겠죠? 네, 전 세계적인 이거는 끝까지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다음 세대도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네,
그 이슬람 국가, 무슨 이슬람은 우리랑 또 우리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이슬람 국가도 굉장히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는 비슷하죠. 그런 데서도 열심히 지금 동성애나 그런 젠더 관련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브라질, 그리고 폴란드 이런 국가들은 다 대부분 카톨릭 국가예요. 이런 국가들이 아주 열심히 싸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국가별로, 뭐 단체별로, 뭐 크리스찬 단체별로 싸우다가요. 이제는 유럽 안에서 이 유럽 연합은 조그마한 유엔이거든요. 이 유엔은 거의 걔네들이 방향성은 동일해요. 네, EU에 대항해서 어젠다 유럽이라는 그런 또 단체가 만들어져서 이거는 이제 초국가적인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죠. 네, 이제 이 안에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기업가들, 뭐 재단들 같이 해가지고 열심히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많은 단체들이 많죠. 서로 이제 연대를 하기 위해서 국제가족기구를 또 만들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이제 으쌰으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도에 우리가 열심히 교육과정 가지고 싸울 때, 뉴멕시코에서 10월 달에 이게 국제가족기구 이렇게 열렸더라고요. 대회가. 네, 그래서, 이런 대회도 우리도 같이 가서 이렇게 싸워나가야 되겠다. 이게 혼자 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리고 헝가리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흥미롭게, 차별금지법이 원래 통과된 국가였어요. 근데 2003년도에, 그리고 2009년도에는, 네, 동성 커플, 그런 이제 시민결합법, 이런 거 통과된 국가였는데, 2011년도에 크리스찬적인 가치관으로 완전히 전환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그 헝가리 그 오르반, 빅토르 오르반 그 사람이 이제 총리로 이제 역임이 되면서 헌법을 먼저 개정을 해요. 헌법을 개정을 하는데 생명 중심, 낙태는 안 된다.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생명이다라고 헌법에다 박아버리는. 네, 그리고 이제 전통 가족, 남녀의 결합이 결혼이다라는 그런 가치가 아예 헌법에다가 박아버립니다. 그런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원래 젠더 교육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던 게 헝가리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막아버립니다. 교육도 금지, 연구도 금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가정을 살리는 데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옆에 도표가 뭐냐면요. 원래 우리나라보다 그 출산율이 더 낮았거든요. 근데 이 법이 개정되고 방향이 바뀌니까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니까 네, 출산율이 올랐어요. 출산율이 오르고 혼인율이 오르는 거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지금 한동안 이제 젠더 교육을 금지하는 법이 주별로 이제 막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잖아요. 그분의 이제 공약 중에 이제 교육 관련된 공약 중에 하나가 젠더 교육, 젠더 이거 전반 금지. 네, 그리고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공약으로 이제 내세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판도가 성경적으로 다시 이제 회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나라도 열심히 싸우죠. 이거 거룩한 방파제 이제 올해 사진입니다. 2024년 7월에 이제 열심히 아마 요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12.7 연합예배가 있었죠. 결국은 이게 가정을 살리기 위한 거거든요. 거룩한 나라, 그렇죠. 건강한 가정. 그게 이번에 우리 표 아니었습니까? 가정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냥 이것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0년대 사진이거든요. 70년대 지도인데, 그 빨간 부분이 뭐냐면, 공산주의 국가를 표시한 거예요. 네, 빨간 부분이. 그리고, 베이지 부분은, 아이보리 부분은 크리스찬 국가. 네, 우리나라는 어디 붙어 있느냐? 공산주의 국가 그 끝자락에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공산주의로 넘어갔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반공을 철저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 가치관으로 이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공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베이지, 아이보리 국가가요. 지금 다 뭘로 넘어갔습니까? 동성애로 넘어갔어요. 그 아이보리 국가가 크리스찬 국가들이요.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자마자 이제 동성애. 네, 그래서 이제 동성애가 크리스찬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거기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우리가 막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 끊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진짜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런 거를 분별을 하시면서, 네, 이게 동성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